영국과 미국, 캐나다 3개국 순방길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이 런던 도착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외교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 참석을 끝으로 런던 일정을 마무리하고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위해 미국 뉴욕으로 이동합니다. 네, 동맹 그리고 우방국인 미국, 일본, 캐나다 정상과의 회담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도 주목되는데요. 오늘 자세한 내용을 우정엽 세종연구소 소속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영국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의 조문 외교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일단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조문은 영국의 이제 입헌 군주제상 이제 군주로 되어 있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에 따라서 영국 국민들과 이제 영국 정부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제 조문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워낙에 많은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이제 참여하다 보니까 이 계기를 통해서 취임한 지 지금 한 4달 정도 된 윤석열 대통령이 각국의 많은 정상들과 이제 인사를 나눌 기회가 생겼다. 네. 물론 이제 조문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현안을 나누는 계기가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안면을 트고 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조문을 어떤 기회로 이용한다기보다는 조문에 맞춰서 이러한 기회가 생겼을 때 앞으로 있을 외교의 기회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이제 찰스 3세를 만나서 애도와 또 위로를 표하기도 했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만났고요. 나루히토 이랑 부부도 만났습니다. 세계 정상급 인사를 만났는데 오늘 대통령실에서는 자유와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 연대를 추구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좀 앞으로의 상황들 어떻게 또 예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번 장례식은 이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의 이유로 초청을 받지 못했고요. 러시아 침공에 동조한 벨라루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국가들은 이제 정치적 이념을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다 초청을 받았습니다. 물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정상이 초청받은 게 아니라 이제 대사급이 이제 초청을 받았지만, 그래서 이번에 영국 여왕의 서거에 맞춰서 이루어진 장례식은 꼭 그 강대국들의 어떤 대결의 현장을 확인했다라기보다는 영국의 여왕의 서거에 맞춰서 어떤 국제적인 상황이 러시아를 초청하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영국 역시도 이 장례식을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크게 부각시키기보다는 꼭 부르기 좀 애매한 그러한 국가들만 제외한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유엔 총회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제 장례식을 참석하고 나서 미국 뉴욕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유엔 총회 기조연설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다자 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이런 무대가 될 텐데 이 자유와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엔의 창립 목적이라는 것이 자유를 지키기 위한 그리고 각 국가들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의 집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기조연설에서 어떠한 내용을 할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통령실에서 밝힌 것처럼 자유와 연대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것을 보이는데 이 국민의 국가의 자유를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특히 저개발국의 경우 경제적 여건이 확립되지 못해서 자유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유엔에 있어서는 그러한 이념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한국이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이후에 이러한 경제적인 여건에 아직 부족한 그러한 국가들에 대한 어떠한 지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야기함으로써 그러한 국가들 역시 자유와 가치 연대에 함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 주목이 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전에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간 전 정부가 미중 사이에서 굉장히 모호한 태도를 취해왔다.
그래서 이제 미중 관계에서 더 분명한 입장을 보이겠다 이렇게 차별화 전략을 내세우기도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 건지도 궁금합니다. 미중 간의 분명한 입장을 보인다는 것은 미국이 우리의 동맹이기 때문에 꼭 미국을 중국에 앞서서 선택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 그리고 한국 전쟁 이후에 한국이 안정과 번영을 이루게끔 한 국제 질서는 미국을 위시한 자유민주주의를 기치로 하는 국가들의 연대에 의해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안정과 번영 그리고 미래의 안정과 미래 역시 안정과 번영 역시 이러한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가 유지될 때 보다 더 강하게 유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타임즈 인터뷰에서도 이야기한 것도 그러한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한국이 기여하겠다라는 의미이지 이것이 꼭 미국을 중국보다 위에 놓는다거나 아니면 중국을 배척하겠다라는 의도는 전혀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윤 대통령이 뉴욕 타임스 인터뷰에서 북한의 이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해구산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미국과 함께 마련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확장 억제 전략의 차원으로 풀이가 되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 공동 성명서에서도 이 확장 억제 제공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었고 네. 또 이제 그때 이야기했던 EDSCG가 최근 미국에서 한국의 외교부 차관과 국방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대화 비핵화 협상에 나서지 않고 북한의 핵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거는 북한에 대한 대비태세 강화 그리고 제재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 연대 유지 그리고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평화적인 제안을 동시에 해나가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15일에는 중국이 비핵화 협상에 진지하게 나설 경우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 이제 확장 억제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협의를 강화하면서 이 세 가지 축들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원칙적인 차원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가 열렸는데 여기서 이 공동 성명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공동 성명이 발표될 수 있었던 것을 놓고 우리 정부의 좀 목소리가 많이 반영된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특히 이제 미국도 이제 한국과 이제 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좀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의 핵능력이 계속해서 고도화해가는 가운데 우리가 국제 규범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자체의 핵무장이나 아니면 미국의 전술핵 무기를 다시 한반도로 들여오지 않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해구산을 어떻게 보다 더 신뢰성이 가도록 하느냐 하는 네. 문제인데 지난 5년간 이 확장 억제 회의가 열리지 않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확장 억제 고위 협의체를 다시 가동을 하면서 한국과 미국 간의 굳건한 확장 억제 제공의 신뢰성을 높이고 이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북한의 핵 개발이 그렇다지 소용이 없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기 때문에 예. 이번에 열린 고위급 확장 억제 협의체는 매우 시의성이 있었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예, 뭐 안보 외교도 중요하지만 또 경제 역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우리 기업이 받을 불이익과 관련된 문제들이 좀 테이블에 오를지도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당장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뭐 빠른 변화를 좀 기대하기는 어렵겠다라는 관측도 있는데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일단 유엔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은 정식 회담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 그 시간도 매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두 대통령 간의 어떤 해결책을 바로 도출해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의 기업이 미국의 법 제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러한 의견은 전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뭐 11월 이전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양국 간에 지금 이미 합의되어 있는 협의체들을 가동을 해서 빠른 해결책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있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통화 스와프 논의가 좀 있을 것이다. 이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밝혔거든요. 실제적으로 한미 통화 스와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어떤 제안이나 공감대를 같이 형성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도 좀 주목되는데요. 지금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통화 스와프를 이제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이제 뭐 EU, 일본, 캐나다, 영국, 스위스 정도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의 국가들은 기간을 정해서 이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통화 스와프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예. 우리도 미국과 통화 스와프를 이제 하고 있다가 작년 문재인 정부 말에 그것이 종료되고 더 이상 연장되지 않았었습니다. 네. 뭐 그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미국이 이 필요에 의해서 이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미국의 국내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서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이 달러화의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최근 계속 지속적으로 달러화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통화 스와프라는 것이 모든 병을 뭐 치료할 수 있는 뭐 그러한 약이 되기는 어렵지만 예. 일단 심리적인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통화 스와프를 함으로써 우리가 필요한 때에 그 환율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어느 정도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양국 간에 논의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한 바로 보면 아마도 양국 정상 간에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보다 더 실무적인 협의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기대를 모았던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지금 양국이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개최를 합의했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일본 측에서는 지금 불투명하다라는 또 전망을 냈거든요. 왜 이렇게 메시지가 엇박자가 나는 겁니까? 그래서 뭐 정상회담의 어떤 형식의 차이에 따라서 한일 양국이 그 표현의 차이인 것인지, 아니면 두 정상이 만났을 때 어떠한 부분까지 이제 논의를 하고 또 어떠한 부분까지를 공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가 이제 합의가 아직 좀 덜 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한일 양국이 만나기로 했다라는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그것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 다만 한일 간의 협의라는 것이 매우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유엔에서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이 매우 짧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 양국 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들이 당장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한일 양국 정상이 어떠한 미래지향적인 접근법을 공유한다면 앞으로 한일 양국 간에 걸려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에 한일 정상관 만남이 약 30분 가량으로 예정돼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안에 뭐 구체적인 합의 결과를 도출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이 대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좀 풀겠다, 또 여러 모든 현안들을 좀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랜드 바겐 형식으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간의 이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갈지도 좀 주목되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한다면 그 징용공 문제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배상 책임에 관한 그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달 기자회견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 이 문제는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판결이 나와 있는 상태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이행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은 것인데, 이러한 부분을 우리 정부에서는 보다 더 현실적이면서도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설득 중이고, 그러한 방안들이 일본과의 협의를 통해서 어떤 해결 방안으로 합의가 된다고 한다면 1차적인 어려움은 일단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기시다 총리가 어떠한 방면에서 협조를 강화하고, 또 과거사 문제는 어떠한 식으로 또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또 일본이 또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논의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저희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